2023년 여름 경기도 한 조용한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의 여성이 연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명의 남자까지. 범인은 피해자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2023년 7월 새벽 2시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평택서 강력반 형사들이 급히 출동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여성 편의점 주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현장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계산대 뒤편에 무거운 철제 진열대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열대에 피와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무거운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형사들은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어요. 얼굴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 1명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편의점 전화기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가 하나 나왔어요. 084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084는 베트남 국가번호예요. 그리고 이 통화는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편의점 전화로 베트남에 전화를 걸고 나서 피해자가 습격당한 거예요. 형사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베트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한국 경찰입니다. 7월 15일 밤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제 남편이 전화했어요. 남편이라는 말에 형사들은 긴장했어요. 당신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베트남에서 결혼 신고한 합법적인 남편이에요. 형사들은 즉시 강민수라는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를 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전화기의 다른 통화 기록들도 계속 확인했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에서 형사가 아는 번호 하나가 나왔어요. 평소 정보를 주고받던 제보자의 번호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그 제보자를 찾아갔어요. 너 강씨랑 무슨 사이냐? 그러자 제보자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300만 원 주시면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형사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줄 수는 없다.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가치가 있다면 주겠다. 그러자 제보자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강 씨가 사람을 죽였어요. 형사는 이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서 진술 녹화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진술 내용입니다. 강 씨랑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제 어깨에 기대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죽였어. 처음엔 술 취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술집에서 나와서 강 씨 집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여자가 대자로 누워있는 거예요. 이불이 반쯤 올려져 있는데 코에서 피가 뺨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강 씨에게는 한국에서 같이 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본처가 있는데 한국에는 동거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편의점 여주인. 이 여성도 강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사망하기 직전 베트남 본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형사들은 이 통화가 분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어요. 최근에 강 씨랑 편의점에서 술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강 씨랑 최근에 편의점에서 술 마신 적 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형사는 직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자 최 씨의 딸이 사라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1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최 씨는 강 씨와 함께 딸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 씨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 씨가 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니 10년 전에도 강 씨 주변에서 친구 한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 씨가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강 씨가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얼마 뒤에 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형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편의점 여주인 습격당의 중태, 동거녀 살해, 최 씨 딸 실종,
10년 전 친구 의문사. 모두 강 씨와 연결돼 있었어요. 형사들은 그때부터 완전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자칫 정보가 새나가면 강 씨가 도망칠 수 있었어요. 8일 동안 집에 전혀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옷만 갈아입으면서 수사했어요. 형사들이 나눠서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지역으로 빨리 오라고. 그날이 그 지역 장날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잠복하는 동료들 배가 고플까봐 빵을 사서 시장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강 씨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덮치고 싶었지만 냉철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혹시 차를 이용해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데 강 씨가 포장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사는 즉시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5명의 형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포장마차 입구는 하나였어요. 거기만 차단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포장마차 안에는 다른 취객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병, 칼, 뜨거운 물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시장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그 동네 아저씨들이 입을 만한 옷이었어요. 변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지도 걷어붙이고 옷에 흙도 묻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몸에 소주를 뿌렸대요. 상대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술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동네에서 술 마시는 아저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사들이 포장마차 안으로 입장했어요. 강 씨가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의심 없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 형사가 강 씨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도로 단련된 손으로 목을 잡아서 조르니까 기절했어요. 몸싸움도 없이 깨끗하게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어요. 경찰서로 데려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편의점 사건부터 물었어요. 왜 편의점 주인을 공격했습니까? 강 씨가 말했습니다. 베트남 본처한테 전화를 했는데 화가 나서 전화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날 무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철제 진열대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형사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전화 요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 한마디에 참았던 게 폭발한 거예요. 편의점 사건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건들은 계속 부인했어요. 형사들은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베테랑 형사가 신문실에 들어왔어요. 너 다른 여자 죽인 일 있지? 모르겠는데요. 너 집에서 죽은 여자 말하는 거야. 그러자 강 씨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제발 가족들하고는 안 만나게 해주세요. 피해자 가족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말할게요.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녀가 술집에서 자기한테 화풀이를 했대요. 집에 와서도 계속 원망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별명이 악이었어요. 아기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소나기의 힘, 손의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된 13살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형사들이 물었습니다. 최 씨 딸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아이를 편하게 대해줬어요. 아이가 저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서 산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아빠한테 말할 거라고 했대요. 그러자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른 장소로 가서 안매장했어요. 형사들은 즉시 강 씨가 말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살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현장에 있던 형사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최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웠어요.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로 돌봐줬는데 할아버지가 병이 나서 아동보호센터에 맡겼다고 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아동보호센터를 취재했는데 선생님들이 강 씨를 알고 있었대요. 강 씨가 센터에 종종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아이 몸을 살펴봤더니 여기저기 수상한 상처가 있었대요.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당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알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 자주 오지 못했고 결국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망한 누나의 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경사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막대 사탕을 물고 있더래요. 경사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첩에 사진을 붙여서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라이터로 태워버렸다고 해요. 재판에서 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3명의 여성을 죽이거나 죽이려 했고 13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현재 강 씨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경사가 면회를 가봤는데 살이 포동포동 쪄 있더래요. 본인은 사형수니까 누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대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두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해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어요. 만약 형사들이 빨리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주변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